안녕하세요. 도봉살롱 역사편의 윤경진입니다. 요즘 우리 핫하게 뜨고 있는 창동역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 도봉구 지역에는 전철역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창동, 쌍문, 방화, 그리고 도봉, 도봉산역 이렇게 5개가 있죠. 가장 오래된 역으로는 바로 창동역입니다. 1호선이니까 오래됐을 거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10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100년이 넘었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역사로 봤을 때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일본은 왜 창동역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은 그걸 어떻게 이용했으며 창동역은 우리에게 어떤 인연을 맺어졌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창동역은 기차역과 매우 밀접한데 우리나라 기차 역사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국주의 침략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식민지 국가의 자원을 약탈할 때, 그리고 전쟁 시에 군대를 이송시킬 때, 그리고 관광 식민지의 역할로도 이 철도가 이용이 됩니다. 일단 일본의 입장에서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커서 일본과 한반도와 만주를 연결하려고 하는 철도에 집중을 했고, 그중 하나가 경원선이고, 경원선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쪽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역이 창동역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한경도 쪽이나 이 북쪽에 있는 물자를 이송시켜 주기도 하고, 또 혹은 만주로 진출하거나 군사를 이동시킬 때 군대를 신속하게 태워나갈 수도 있죠. 또 관광적으로는 당시 최대 관광 명소였던 우이동을 아주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창동역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민족은 그 창동역을 그대로 이용만 당했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용했을 건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사실 이 창동역이 가지고 있는 이 지리적 이점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에요. 첫 번째로 경성과 매우 가깝죠.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서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외 지역이고 굉장히 한산하게 시골과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독립운동가들은 경성에서 돌아가는 소식의 정보를 들으면서 몸을 숨길 수 있는 피신처로 아주 적합화되어 있는 장소가 이 창동역이 있는 도봉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창동역이 있는 경원선은 만주와 연해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여기 숨어들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여차하면 북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는 루터가 되어줬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에게도 너무나 기가 막힌 장소가 이 창동역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중일전쟁을 발발하고 나서 일본은 조선을 모든 전쟁의 동원 매체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사람은 강제 동원을 시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안부, 강제징용 이런 데에 다 끌고 가고, 우리 조선에서 사용하던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조차도 다 뒤져서 가져가는 그런 참담하게 침탈해가는 순간에 독립운동가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겠죠.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이때 시점에 일본에게 끌려가거나 일본의 전쟁 동원 매체로 이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유되거나 넘어가지 않고 살아남고 자기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몸을 조금 숨겨야 되는 공간이 필요했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창동역이 있는 도봉구는 경성의 여러 소식을 들으면서 몸을 숨기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좋은 장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어떤 독립운동가들이 오셨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인초등학교 알고 계세요? 가인초등학교, 그리고 가인교, 이런 가인의 이야기는 사실 거리 사람이라는 뜻인데, 나라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호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가인 김병로 선생님입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창동으로 찾으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가인 김병로 선생님은 이미 나이가 18살 때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최익현이 이끄는 의병에 동참을 하면서 항일운동을 시작을 했고, 일제강점기가 되면서는 법학 공부를 하면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100여 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들이 변론을 하셨어요.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는 여운년 선생, 안창호, 의열단 사건, 105인 사건, 60만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변론했고, 그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가족들도 지켜주는 일을 하셨고, 좌우합작의 신간의 활동까지도 다방면의 사회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일화 중에 이야기할 만한 것이 있는데, 강주 학생 항일운동이 1929년에 일어나는데, 물론 이 강주 학생 항일운동은 우리가 제2의 3.1운동을 기대했지만 결국 이것이 이루지 못하고 신간회가 해체되는 계기가 되는 아픈 운동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때에 김병로 선생님은 강주 학생 항일운동에서 체포되었던 아이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가셨고, 그 재판장에서 일본은 김병로 선생님한테 이 재판에서 함구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김병로 선생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재판장에 나와서 일본이 나에게 함구하라고 하니 나는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소. 나머지는 모두 상상에 맡기겠소. 그 상황을 대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결국은 신간회는 해체되고, 김병로 선생은 변호사를 정직 처분당하게 되면서 창씨 개명까지 요구당하자 결국 창동으로 이주를 하셨고, 식량을 배급받지 않고 자급자족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창동에 오셔서 농촌 생활을 하시면서 닭도 키웠지만 1,500마리가 넘는 닭을 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일본 관리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닭을 처분해버리시는 강건함까지, 강복 이후에도 그 행보는 그대로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는 반민특위의 특별재판부 재판부장 및 초대 대법원장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때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정부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강건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로, 그리고 또 해방 이후에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그의 강직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셨던 아주 멋진 분이 바로 도봉구에 계셨죠. 근데 이 도봉구에는 그분과 함께 이분과 인연을 맺어서 여러분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고아 송진우 선생님입니다. 고아 송진우 선생님은 언론활동이나 교육활동 그리고 정치활동으로서 되게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는 우리 민중을 대변하는 언론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을 때 가슴에 일장기를 지우고 동아일보에서 일장기를 삭제한 사진을 내보냄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동아일보가 폐간되는 계기가 되었고, 사장 자리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나는 그런 아픈 상황이 되긴 했었지만, 일본에게 해요되거나 협조하지 않고자 김병로 선생님을 따라서 창동으로 1940년에 이사 오셨습니다. 이런 손진우 선생님하고 또 친분이 있었던 위당 정인보 선생님도 1940년에 창동으로 오십니다. 이 정인보 선생님은 우리 교과서에서 박은식과 조선의 어를 이야기했던 것으로 여러분들 저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이 정인보 선생님은 한학과 양명학을 전공하셨고, 우리 국학, 역사학에 대한 주체적인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글솜씨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1940년대에 역시 전쟁 동원 매체로서 활용되는 것에 대해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자 창동으로 피신하셨고, 그리고 나서 독립을 맞이한 이후에는 4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 제연절의 노랫말을 다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창동 3마리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중에서 또 한 명 소개를 더 드려야 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이름은 벽초 홍명희 선생님인데, 사실 홍명희라는 이름보다는 우리가 임꺽정 소설로 더 유명하신 분이죠.
인격적 소설이 조선일보에서 연재됐었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지배계층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공이 백정 출신이었던 임꺽정과 그 주변의 하층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배계층의 말이 아닌 하층민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민중들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가 임꺽정 소설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도봉구 창동에 김병로 선생님, 송진우, 정인보, 홍명희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니까 당시 일제시대 때 상황을 같이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독립운동가들이 끊임없이 창동으로 들어왔고, 안창호 선생님은 창동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집을 얻고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타깝게도 이 집을 구하기 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창동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봉구에 모여 이 독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 일본은 바짝 긴장을 했고, 결국은 이 양주경찰서에 고등계 형사를 두는가 하면 창동 주재소에다가 고등계 형사를 상주시키는, 그렇게 이 도봉구를 요시찰 대상으로 감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봉구에는 이런 독립운동가 말고도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분이 있죠. 문화독립운동가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그곳이 지금도 남아있고 거기는 간송 옛집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되어 있습니다. 간송 옛집은 전영필 선생님이 살았던 곳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전영필 선생님의 양아버지 묘가 있어서 그 아버지 묘를 관리하기 위한 제실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워낙 많은 재산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 중에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나오는 소출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걸 알 수 있었던 건 이 도봉 보건소 근처에 전영필 선생님 집안에서 운영하는 큰 물류 창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 소출을 관리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많은 재산으로 전영필 선생님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데에 한평생을 바치셨고, 그분이 지킨 것은 단순한 그림과 물건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켰기 때문에 이분은 문화독립운동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창동역의 지리적 이점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에게는 피난처, 그리고 또 다른 직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